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기회가 되면 회담 끝나고 돌아오는 이 적절한 날에 정상회담 결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때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그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같이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한 주간 정치권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처음으로 내린 지시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장동혁 대표와 만남을 추진해달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참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만나자는 사람은 그 사람의 뜻을 좀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나자고 했는데도 만약에 그 만나자고 하는 그 상대방 대상이 안 만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가 석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석 달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정 지도부를 만나자라는 네.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야당 대표가 1대1로 나를 만나자라는 요구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시 제1야당 대표죠. 그리고 또 대선에서 0.7%포인트 차로 졌던 그런 대선 라이벌인데 계속 만나자고 했어도 무려 2년 동안이나 안 만나줬어요. 그것도 상대방을 향해서 범죄자다라는 그런 낙인을 찍으면서 그런 것에 비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만나자고 한 것은 크게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한미 정상회담은 통상 관세 또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네. 따라서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야당을 존중해서 소통하겠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계산들 또 생각들 의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인데 제1야당 대표가 새로 지금 탄생을 했는데 이 제안을 뿌리친다라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안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남은 좋으나 네. 단순히 만남을 위한 만남보다도 정말 형식과 의제에 있어서는 정말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 그러니까 역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독 회담의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장동혁 대표의 입장인데 네. 실은 이건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여야 5당 대표를 국회 사랑채에서 만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여야 지도부를 모두 만났지만 한켠에서 잠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독 회담과 비슷한 그런 유형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요구한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여당 대표, 정청래 대표가 있는 앞에서가 아니라 네. 정말 진솔한 야당의 의견 그리고 진정성 있는 제안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네. 함께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여당의 정치적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자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당 대표가 없더라도 충분히 야당 대표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야당의 협조와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사실 해프닝이 있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뭐 혁명
이재명이다, 숙청이다 이런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것은 나중에는 오해라고 풀렸지만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건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당과의 대화를 터야 되겠다. 아마 그런 정치적 필요성을 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왜 대통령과 그렇게 단독으로 단 둘이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당 대표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대표 취임 이후에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왔더라면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거나 요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명분이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람과만 악수한다 그랬어요. 아니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당 대표 앞에서 과연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느냐. 그 진정성 자체가 의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직접 뭐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이번 예산국회나 정기국회라든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할 바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여당 대표 앞에서 듣는 것과 단독으로 듣는 건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네. 여당 대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제안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면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답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여당 정치적- 대표의 눈치를 안 봐도 그렇죠. 되니까요. 정치적 부담이 덜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겁니다, 오히려. 근데 여당 대표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아니 여당 대표와 상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함부로 답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화의 진정성 측면에서는 차라리 야당 대표와 단독적인 어떤 회담을 만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좀 전혀 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정치적 공간을 대통령이 열어준 거잖아요. 지금 이대로 놔두면 정청래 대표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악수는커녕 눈도 안 마주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정 지도부로 함께 자리를 만들면 그 자리에서도 악수를 안 할까요? 그 자리에서도 눈도 안 마주칠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본인이 여기에 응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데 정치적 공간을 닫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도 새로 선출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새로 선출됐어요. 장동혁 대표는 선출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마련한 이 여야정 지도부하고 회동은 상견례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교적인 성과를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야정 지도부를 통해서 공유를 한다는 얘기는 국민들과도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를 본인이 박찬다? 그러면 스스로의 기회를 저는 저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이 만남 이후에 얼마든지 이재명 대통령과 또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명분을 내서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마련한 자리를 박차겠다?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고 그리고 만나겠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상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당선돼 가지고 취임 일성이 뭡니까? 이재명 정권을 타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라는 대선 불복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늘 장동혁 대표도 일단 뭐 그래요. 셋이서 먼저 그러면 만나면 그렇죠. 다음에 대통령과 단둘이 만남을 약속해 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아 좋습니다. 다음에 단독 회담 할 테니 이번엔 먼저 셋이서 만납시다라고 쿨하게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머뭇거리고 뭔가 1대1 만남을 좀 불편해하는 것 같고. 근데 만나자고 했는데 네. 조건을 걸잖아요. 예.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아. 내가 앵커님에게 선물을 줬는데 거기다 네. 또 걸어요. 예. 아, 그 선물 내가 받을 수도 있는데 다른 예. 선물 하나 더 줘. 아.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네. 좀 나이스한 그런 태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나자고 하는데 자꾸 뭐 이런저런 그렇죠.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요.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 안 좋죠. 대통령실에 이건 지금 확답을 결례죠. 내놓지 않는 거다. 그리고요. 예. 무조건 정치 지도자들은 자주 만나야 됩니다. 일단 만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 상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나면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면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면은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해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좀 박차지 않았으면 예. 좀 지혜로운 네. 그런 선택을 좀 저는 요구를 합니다. 예,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요. 보통은 야당 지도부에서 먼저 대통령한테 좀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게 좀
의례적이었던 것 바로 같은데 그게 굉장히 왜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 대통령은 정말로 야당을 존중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양진영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잖아요. 네. 정치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지도자가 아니고 또 야당의 지도자가 아니고 국민 모두의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만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남을 제안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통합을 해서 국론을 이 분열을 종집을 찍고 네. 그래서 국력을 하나로 집결시켜서 3대 강국, AI 코리아 네. 이런 것 등등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해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더 이상 싸움의 정치, 미움의 정치, 발목 잡는 정치는 좀 종식시켰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힘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너무 극우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 지금의 행보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떨쳐내기는 좀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물론 여야 대표든 대통령이든 자주 만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만남을 제안한 어떤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겠느냐. 자꾸 야당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야당은 여당도 존중하지 않고 있고 또 그동안 지난 한 3개월여간의 국정을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목소리, 야당의 요구를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인사참사도 있었고 또 법사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타래가 꼬여 있는데 네.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성과 회담을 뭐 보고하겠다 이런 차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최근에 8.15 특사라든지 조국 전 대표 논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여야의 극한의 대립구도로 갔을 경우에는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보여줬듯이 미국과의 어떤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만났을 때 이 네. 만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협치를 하는 것처럼 예. 그리고 야당을 존중하는 것처럼 좋은 이미지 개선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말 야당이 원하는 의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냐 이거를 담보할 수 없다면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그저 만남을 위한 만남만 연출해주고 들러리만 서주고 사진만 찍어주고 네. 그리고 의미 없는 성과 없는 회담으로 간다. 이것은 야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야당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여야정 대표든 뭐 오자 회동이든 다 좋습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 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와의 담판을 지을 수 있는 조금의 시간이라도 허락해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하게 야당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는 아직은 좀 고민을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조건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세 사람이 만나고 나중에 단독 회담까지 하겠다라는 약속을 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되는데 만나자는 그런 제안에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결례되는 태도고요.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만날 이재명 것이다. 대통령 이번에 만나고 또 장동혁 대표도 따로 만날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당신이 지금 지지율 떨어지니까 지지율 하락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병풍으로 쓰려는 건 아니냐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는 선물을 주는데 이걸 자꾸 나쁜 뜻으로 해석하면서 싸우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지난번에 대선이 부정선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또 12.3 비상계엄은 잘된 거다, 정당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된다. 또 그리고 민주당을 해산시켜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신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국민의힘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네.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나는 만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여기다 형식을 걸고 의제를 걸고 앞으로 나를 또 1대1로 만나겠다는 조건을 걸어서 그거를 수용을 하면은 내가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 회동을 주재하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제가 볼 땐 좀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상당히 잘못 짚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상당히 좀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정치는 아니다. 선물을 주면 좋은 마음으로 흔쾌히 받는 그런 모습이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그런 길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어쨌든 조만간 만나긴 만날 것으로 보이죠. 만나지 않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부담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한번 만나주는 게 어떻게 선물이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장동혁 대표 역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단독회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누가 누구에게 시혜를 베푸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최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왕 만나는 김에 별도의 좀 시간을 갖고 장동혁 대표와 잠시라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 예. 오히려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목표, 다뤘으면 하는 의제는 뭔가요? 일단은 현재 야당을 뭐 내란 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여당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여야의 극한 대립 앞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중재를 해야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뭐 예산이라든지 또 정기국회 법안 여러 가지 현안들에 있어서 사실상 여당이 지금 다수의 정치, 다수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냥 밀어붙이게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전국에서는 야당이 역할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원장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견제 균형 기능을 위해서라도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정도는 양보하는 것이 그동안의 어떤 정치의 관행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깨진 상황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키를 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저 위원님은 굉장히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당과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은 대등한 관계여야 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상하 수직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온갖 폭정을 일삼아도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했고 급기야는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건강한 당 그리고 대통령실의 관계였다면 건강한 긴장 관계였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파멸로 치닫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수직적 관계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에는요. 대통령이 당의 총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을 다 쥐락펴락하고 통제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 대표는 엄연히 정청래 대표예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그럼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또 그리고 원내대표 이 투톱 체제로 끌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통제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네. 당 청와대 관계, 당 용산 관계도 굉장히 잘못된 관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잘못되고 또 그리고 민주당의 당 운영도 굉장히 잘못되는데 예.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맞지 않고 지금 정청래 대표와 그리고 장동혁 대표 두 사람의 관계는 예.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혹시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마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배종원 교수님 말씀이 뭐 교과서상으로는 맞죠.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실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불러서 좀 대화하는 자리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여야에서는 정말 막말에 가까운 거침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예.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 예.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긴 합니다. 뭐 하남자, 상남자는 뭐 본인 스스로 생각하면 저는 하남자도 아니고 하남자 밑에가 뭐가 있습니까? 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도 만나겠다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또 토를 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한 명이 대통령실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에서 주고받는 말의 그 수준이
살짝 좀 부끄러울 정도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말의 수준이 이제 정치의 수준인데요. 지금 뭐 찐 하남자다, 사이코패스다. 만약에 우리가 일반인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갔으면 아마 대판 큰 싸움이 났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양당의 대표를 향해서 네. 한 사람은 국민의힘의 대변인이고 또 한 사람은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데 이렇게 뭐 사이코패스니 또 찐 하남자니 이런 격한 언어를 주고 받으니까 네. 굉장히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스럽고 예. 사회적인 갈등, 국민적 갈등이 있으면 정치가 이것을 좀 해소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혐오 정치, 네. 분노 정치를 통해서 이런 걸 더 선동하고 네. 격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지금 이제 뭐 찐 하남자라는 그런 막말성 메시지는 어디에 대해서 나왔냐면 정청래 대표가 SNS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12.3 비상계엄이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또 파면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당의 정신적 지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은 정상적인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장동혁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3 비상계엄이 잘 됐다. 그리고 탄핵, 파면이 잘못됐다.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모셔야 된다. 윤어게인을 주장하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네. 대해서 답변하라고. 근데 이 질문이 저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찐 하남자라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것도 수석 대변인이 네. 공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수준의 그런 대응인지 좀 의문입니다. 물어볼 만한 걸 물어봤는데 예. 이제 좀 낮은 수준의 단어로 예. 비방을 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세요? 그 질문을 도대체 몇 번째까지 얼마나 더 많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이라든지 내란 여러 가지 혐의와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명쾌하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질문을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한 것인데 저는 뭐 막말도 막말이지만 한민수 의원은 지금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아까 장동혁 대표가 말한 것처럼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지금 만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매우 중차대한 정치 현안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정청래 대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심기가 어떠한 것인가가 저는 이 바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다소 극단적인 표현에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미 대권 주자로서의 본인의 가도를 가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라고 하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에 대통령이 먼저 지금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중간에서 사실 정청래 대표는 조금 붕 떠버리는 겁니다. 약간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 주도권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장동혁 대표에게 손을 내밀자니 머쓱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나 이 여야회동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정청래 대표 지도부의 어떤 불편한 심기가 저는 바로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이 얘기의 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민주당에서는 왜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얘기했는데 왜 자꾸 이런 불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냐. 민주당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예. 이거는 팩트의 문제인데요. 명쾌하게 입장을 밝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만약에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의힘 또 장동혁 대표가 내란 문제라든지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혔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계속 물어보면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안 국민의힘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예. 계속해서 12.3 비상계엄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명쾌하게 밝혔어요.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내란에 대해서 반성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위원님께서 내란 정당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스스로가 내란 정당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정당의 프레임을 씌운 주체가 있다면 그건 국민의힘이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지 정청래 대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새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윤어게인 논란이 다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접견 신청을 미리 내놓은 상태예요. 원래 일반 접견 신청은 이게 10분 정도 이렇게 유리막을 좀 사이에 두고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게 돼 있어서 이게 좀 장소 변경 장소나 접견. 절치가 않다고 생각해서 장소 변경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건 반헌법적이고 그래서 파면한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렸거든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계엄 역사의 흐름의 과정 중에 하나이고요. 그럼 계엄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봅니다. 당장의 헌법재판소에서 이 판결이 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사실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는 완전한 수사를 하기 전에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알 수 해왔었는데 없다. 그럼 이거를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게 조직적인 것인지 개인적 일탈인지 그리고 관리부실인지 한 번 정도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예. 반탄으로 분류되고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 신청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지금 꾸준히 했다고 보시나요? 물론 개개인의 어떤 개별적 판단까지 우리가 모두 당해서 하나로 묶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고위원의 네. 행보인데 개인 의견이라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나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 것이 그러나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최고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다른 최고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저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고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네. 아마 당 지도부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별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좀 확실하게 경고해야 된다. 아마 그것이 아마도 지금 현재 당 지도부의 내부적인 어떤 분위기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전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어떤 지지를 얻고 예. 당선이 된 최고위원인 만큼 아마 그런 본인을 지지해준 당원과 지지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메시지라든지 행보를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네. 당 차원에서 확실한 어떤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과연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재를 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도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문제라든지 예. 이런 여러 사안 또 뭐 과거에는 내부적으로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지만 실제로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상당히 통합형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형 행보요? 예, 그렇습니다. 면회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둬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유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더 이상 내부적으로 다투는 그런 분열하고 서로 갈등하는 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다른 최고위원 그리고 당 지도부와 충분히 좀 논의해서 결정해달라 이렇게 저는 충분히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예. 사실관계도 다르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적절한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고 했어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가겠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얘기 아직 안 그 했어요. 전에를 또 얘기할게요. 계속해서 본인이 당 대표 경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고 했고 예. 또 그리고 당선된 뒤에도 가겠다고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유보를 한 거다라는 이제 말씀이시고 이제 그 부분은 윤지진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 문제의 본질이 뭐냐? 본질은 면회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윤어게인이냐 절연이냐 이 문제예요. 네. 그런데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선이 됐을 때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되니까 지금 또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장동혁 지금 대표 같은 경우도 김문수 후보를 이길 것으로
상상이 잘 안 됐지만 결국 이긴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윤 어게인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과연 윤 어게인을 외면하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고 아까 이제 우리 위원께서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해서 강하게 당에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고위원이요. 지도부의 최고 지도부. 예. 그리고 또 이 윤 어게인 면회를 외친 사람이 장동혁.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문제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산이 다 있기 때문에 김민수 최고위원도 결국 나는 면회를 가겠다. 그리고 그 면회도 뭡니까? 일반 면회가 아니에요. 특별 접견하겠다라는 거예요. 특별 접견이 이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특별 접견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에는 국민들의 더 큰 비난이 몰아닥칠 것이다.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예,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제 다른 최고위원들 지도부와 좀 협의를 통해서 접견을 하지 않을지 아니면 밀어붙일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의 신임 대표가 되자마자 요즘 목소리가 커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인지 한번 듣고 오실까요? 그러니까 전환기를 품는 자가 당대표 되고 그죠? 그렇게 될 거라는 현실이 됐죠? 전환기를 품는 자가 향후 국회의원 공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환기를 품는 자가 다음에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광역시장 나오면 이진숙 무조건 저는 될 수 있는데 저는 양보합니다. 무조건요. 저는 뭐 그럴 만한 솔직히 능력도 안 되지만 설령 공천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양보하고요. 다 저는 평당우들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랍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저보고 그래 전환길이 아시고 인기 끌어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도지사 되고 시장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저는요 말씀드린 제 자신을 잘 알아요. 나한테 그런 게 어울리지도 않고 국민의힘 현재 책임당원 75만 명인데 우리가 50만 명, 100만 명 가입해버리면 국민의힘을 우리가 접수하게 돼요. 별거 아니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지방선거, 그다음 대통령 선거, 뭐 후보들도 우리가 주도해서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전환길 품는 자가 대통령 된다, 전환길 품는 자가 국회의원 된다 하니까 또 전환길이가 오버한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전환길 씨는 계속 목소리가 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이 앞으로 국회의원도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될 거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면 좀 과시한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실제로 전환길 씨가 지금 현재 뭐 소위 약간 업돼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당대회 결과가 보여주는 지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전환길 씨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후보들은 일찌감치 떨어졌고 네. 마지막 결선 투표에 올라간 두 후보 중에서도 더욱더 전환길 씨에게도 우호적이었던 그런 후보가 당대표가 된 만큼 윤주진 의원님도 장동혁 대표가 대표될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나요? 저는 사실은 반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분석했던 것보다 지금 당내에서 강성 지지층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과 또 이 투표의 힘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환길 씨가 본인을 과시하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센 것은 분명하다. 그런 현상은 우리가 부정하기가 어려운데요.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뭐 당내 선거 같은 경우는 당원과 지지층이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전환길 씨의 영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실은 일반 국민들, 중도층까지 아울러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당내 공천은 뭐 전환길 씨를 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본 선거에 나가서 되느냐 이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공천에도 전환길 씨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현재 비단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어떻습니까?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상당하죠. 지금 당 지도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가서 거기 가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내용을 보고하는 식의 그런 모습을 우리 한국 정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강성 지지층이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다시 수권 정당으로 내년 지방선거도 이기고 총선도 이기고 다시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전환길 씨에게 휘둘리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근데 이것을 저는 장도혁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전환길 씨의 이런 내부 정치, 당내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한기 씨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벌써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대구시장 선거에서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이 출마한다면 본인이 기꺼이 양보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아직 뭐 지방선거 거의 1년 가까이 남았고 공천은 얘기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한마디로 이제 국민의힘의 현 주소가 완전히 전한길 씨가 지배 장악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당이라면 공천이 이 사천하고는 구별돼야 되겠죠. 사천이라는 거는 개인이 지락펴라 가는 게 사천이고 공천이라는 거는 정당의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네. 대구시장 하면은 국민의힘의 상징적인 그런 텃밭의 선거인데 여기를 뭐 마치 개인이 특정인을 낙점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네.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이 전환길이라는 극우 인물에 포획된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네. 전환길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환길을 품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도 되고 네. 전환길을 품으면 대통령까지. 국회의원 공천도 받고 전환길을 품으면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전환길이 품으면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도 되고 전환길이 품으면 국회의원 공천도 받고 전환길이 품으면 대통령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진수 이 특정인에 대해서 대구시장 마치 공천도 자기가 양보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국민들과는 정반대의 길, 예. 국민의 길이 아니라 전환길의 길로 가게 된다. 전환길의 길은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 파멸의 길이다. 그래서 빨리 전환길하고 먼저 절연하고 동시에 샴쌍동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확실하게 선긋기를 하지 않으면 네.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이슈 하나만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격한 대립이 굉장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야당 간사에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막중한 책임감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개혁을 가로막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철저한 매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나경원 대표님께서 법사위로 오셔서 간사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사명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가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 야당 법사위 간사에는 재선 의원이 가는 게 관례이고 원래 그 자리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 자리에 있었다가 이제 당 대표가 된 건데 이 자리에 5선 중진 의원을 앉혔다.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상당한 헌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경원 의원의 헌신. 예, 왜냐하면 간사라고 하는 자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고 또 바쁘거든요. 예. 보통 중진보다는 초재선 의원이 많이 맡고 있는데 지금 뭐 국회의장까지 출마했던 분이 법사위원장 하는 마당에 뭐 5선 의원의 간사 뭐 이상하지 않다 이런 거고요. 아마 두 추나 대전에서 역대 전적 자체는 사실 나경원 의원이 더 우세합니다. 과거에 조국 사태를 이끌면서 조국 전 장관의 사태를 이끌어냈고요. 네. 또 지난 총선에서 동작 을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그렇게 많이 찾아왔지만 이겨냈거든요.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너무 그 과격한 추윤 대전 때문에 오히려 정권을 뺏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간사에 아마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상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마 돋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두 분이 참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여성 중진에다가 또 둘 다 판사 출신에다가 그래서 이제 추나대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둘 다 영입된 케이스예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제 DJ에서 영입이 됐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회창 총재에 의해서 영입이 됐는데, 추미애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선에 승리했고, 네. 반면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회창 대선에서 패배했죠.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이 카드는 일종의 맞불 카드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추나 대전이 다시 펼쳐질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당에서 요청을 했지만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자원한 것도 저는 반이 있는 것 같아요. 추나 대전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나경원 의원이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졌어요. 계속해서 지금 당내 선거에서 패배했잖아요. 그걸 이제 부활해 보겠다, 재기해 보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결국은 추나 대전에서 나경원 의원이 질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법사위원장하고요, 야당 간사하고는 이 권력면에서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대 의석이 지금 국민의힘이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력도 제가 볼 때는 현격하게 나경원 의원이 좀 밀린다. 그래서 뭐 추나 대전 생각 밖으로 뭐 완승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예. 한번 흥미진진하게 과연 추다르크, 나다르크 네. 누가 진정한 구국의 여신인지 보수의 뭐 잔다르크가 이길지 네. 또는 진보의 잔다르크가 이길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에 전초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방선거는 두 사람이 이제 붙을 각자 가능성도 길이 있을까요? 달라요. 일단 뭐 추미애 네.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를 도전할 것 같고, 네. 나경원 이제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할 텐데 두 사람 다 1차 관문 예. 당내 경선에서 통과해야 하니까 네. 둘 다 통과할지 한 사람은 통과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MBN 토요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